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화면을 꺼버렸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쟁이, 배신자, 나를 망가뜨린 남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 울고 있었다. 지쳤다. 더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다. 23살 부모님 몰래 대학 등록금으로 첫 가게를 열었던 그날부터. 지수야, 너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소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응, 난 할 수 있어. 내 손으로 만든 가방이랑 파우치가 인기 있을 거라 확신해. 대전의 작은 골목, 월세 30만 원짜리 가게를 계약하던 날이었다. 열정만 가득했지. 현실은 전혀 보지 못했던 시절. 그저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창업 초반은 지옥이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알바와 제작을 병행하며 가게를 꾸려나갔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월세 내기도 빠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내 가게를 발견했다. 딸,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 저 죄송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때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용기 있고 추진력 있는 줄 몰랐네. 끝까지 한번 해봐. 이제부턴 내 몫이야. 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도 많이 챙겨줄게. 우리 딸 힘내. 예상치 못한 지지에 그날 밤 나는 펑펑 울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다. 디자인을 바꾸고 거리에 직접 나가 홍보했다.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시장 조사도 했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주문 제작 자수 가방은 반응이 좋았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던 내 사업, 그리고 내 인생에 이준호가 나타났다. 열정 하나로 시작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대전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실과 바늘은 이제 지역 소문난 수공의 숍이 되었다. 하루 3시간만 자면서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내 손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동대문에 원단을 사러 간 날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눈에 띈 한 남자. 넓은 어깨, 단정한 셔츠 차림, 웃을 때 깊어지는 보조개까지. 준호는 거래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세요? 준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다. 목소리까지 달콤했다. 그날 우린 연락처를 교환했고 준호는 대전까지 가는 길이 졸릴까봐 통화해주겠다고 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준호와의 연애는 마법 같았다.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준호는 내가 대전에 있을 때면 달려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서울로 가기도 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해주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다. 부모님도 준호를 좋아하셨다. 아버지는 저 사람 진심이 보이는구나라며 흐뭇해하셨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진심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손님이 늘면서 직원도 한 명 뽑았다. 다은은 내 첫 직원이었다. 함께 밤새 작업하고 새 디자인을 연구했다. 그러던 중 내가 디자인한 맞춤형 자수 가방이 히트를 쳤다. 손님들은 자신만의 메시지나 그림을 새긴 가방을 원했고 나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언니,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 넘었어요. 다은이 어느 날 흥분해서 알려줬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하루에 주문이 수십 개씩 들어왔고 대기 명단까지 생겼다. 이제 서울에도 분점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가게 하나 더 하려고 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준호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다 알아볼게.
준호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렇게 서울 가로수길에 실과 바늘 2호점이 문을 열었다. 오픈 첫날 줄이 거리까지 이어졌다.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고 잡지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26, 나는 영 크리에이터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부모님은 내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딸 믿었다니까.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다. 월세로 시작한 가게 건물을 인수하는 계약도 맺었다.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때의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준호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준호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동대문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 같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내 가게, 실과 바늘을 노리고 그날 밤 서울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준호의 전화가 왔다. 잘 가고 있어? 피곤하지 않아? 따스한 목소리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이런 배려심 깊은 남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응, 괜찮아. 근데 넌 직장은 어떤 곳이야? 왜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아, 나 지금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정규직 되기 전이라 시간이 좀 자유로워. 당시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준호는 완벽했으니까.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는 내가 바쁠 때면 세단 도시락을 싸왔고 직원들까지 챙겨줬다. 다은도 준호를 좋아했다. 언니, 준호 오빠 진짜 천사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남자 만났어요? 나도 몰랐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를 만난 줄은. 일을 마치고 녹초가 돼 집에 돌아오면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화이팅. 그 작은 응원이 내게는 큰 힘이 됐다. 어느덧 준호와 나는 너무 가까워져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았다. 자연스레 준호는 내 사업 파트너가 되어갔다. 지수야, 난 내가 성공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옆에서 돕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모처럼 여유가 생겨 소영과 술 한잔하게 됐다. 야, 너 준호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긴 했어? 직업도 불분명하고 경제력도 없는 것 같은데. 소영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지금 아르바이트지만 곧 정규직 될 거래. 그리고 내 사업 도와주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야.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 되니까 붙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조심해, 김지수. 그땐 소영의 말이 그저 시기로 들렸다. 준호가 날 이용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소영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준호는 내 심장을 훔쳐간 상태였다. 밤마다 전화로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준호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임신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다 준호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정말? 와, 지수야. 이건 정말 축복이야. 우리 결혼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업은 막 궤도에 오르고 있었고 서울 3호점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다. 결혼 준비는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됐다. 소영은 의아해했다. 이렇게 급하게? 좀 더 생각해봐.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 하지만 준호는 뱃속 아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했다. 예식장, 드레스,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준호가 결정했다. 내가 원하던 건 하나도 없었지만 임신 초기의 피로감에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했다. 결혼 준비 중 알게 된 사실은 준호가 실제로는 무직이었다는 것. 그동안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준호의 고백에 놀랐지만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되돌릴 수 없었다. 신혼집 보증금을 내기 위해 내가 모아둔 자금과 대출을 받아야 했다. 준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준호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식 날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선 여자를 보는 것 같았다. 내가 꿈꾸던 웨딩드레스도 아니었고 원하던 예식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곧 새 식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3일. 그마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신혼여행 첫날 밤 갑자기 양념한 파무침이 먹고 싶어졌다. 준호야, 갑자기 파무침이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하지?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걸 꼭 지금 먹어야 해? 파 먹으면 입냄새 날 텐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연애할 때는 시키지도 않은 도시락을 싸오던 준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다. 3호점까지 오픈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다. 내 디자인 클래스는 항상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다. 준호는 공식적으로 실과 바늘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어느 날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다 깨달았다. 월 매출은 증가하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줄고 있었다. 사업 확장 비용이라고 준호가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준호야, 3호점 확장이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좀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봤어. 곧 대박 날 거야.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뭔가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다. 가게에 나가는 시간도 줄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준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마치 쓸모없어진 물건을 대하듯. 그리고 어느 날 준호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처음 뵐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었다. 어머, 왔구나. 우리가 깜짝 선물로 왔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수야, 부모님이 서울 집 내놓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어. 뭐라고? 귀를 의심했다. 준호가 내게 미리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도 신혼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봐줘야지. 누가 봐주겠어? 걱정 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해. 시어머니의 말에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시겠다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임시로 머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분들은 집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집은 당분간 같이 살지 뭐.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말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과 사업의 바쁜 일정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시어머니는 내 집 열쇠를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그것이 점점 통제의 수단이 되어갔다. 너는 바쁘니까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할게. 내 허락 없이 내 옷장을 정리하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재배치했다. 퇴근 후 그저 쉬고 싶을 때도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설거지랑 빨래 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다음 그날 한 집안일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나를 탓했다.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매번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돈으로 보답했다. 처음에는 용돈 정도였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다.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가 필요해.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말하면 준호는 내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식기세척기를 사야 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던 나는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다. 필요할 때 쓰세요. 이 말을 한순간 내 입을 찢고 싶었다. 매달 카드값은 상상을 초월했다. 명품 지갑, 마사지, 친구들과의 식사 비용까지.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이 매번 40만 원을 넘었다. 어머님, 왜 매번 어머님만 식사비를 내세요? 친구분들도 돌아가면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레 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내가 쓰는 돈이 아까운 거야? 카드 가져가. 난 돈 없어도 돼.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준호에게 전화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울었다. 내 마누라가 나보고 거지 취급해.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하라더라. 준호는 내게 시비를 걸어왔고 나는 항상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해야 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준호와의 사이도 멀어져 갔다. 사업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준호는 내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했다. 3호점은 위치도 좋지 않은데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로 비용만 많이 들었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 준호는 화를 냈다. 내 사업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를 밀어내고 혼자 해보겠다고? 집에서도 일에서도 나는 점점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은 날로 커졌다. 밤마다 준호와 싸우는 날이 늘어났다. 임신 6개월째 되던 날, 큰 싸움 끝에 준호는 소파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다. 사업 잘 된다고 갑자기 내가 여왕 되고 난 그냥 너 덕에 사는 남편 취급이냐? 임신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 순간 내 뱃속의 아이가 세게 움직였다. 마치 아빠의 고함에 놀란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생각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아침부터 배가 아팠다. 임신 7개월, 아직 출산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이상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제도 준호와 크게 다퉜으니까. 아픈 배를 부여잡고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밑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비었다. 패닉에 빠져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야. 출혈이 있어. 뭔가 불안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준호의 말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너 어제 싸웠다고 지금 연기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아이가 듣지 않게 하고 싶었다. 아이가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의 기억은 흐릿하다. 다급한 의사의 목소리, 분주한 간호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응급실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잃었다. 엄마. 소리내어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와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비난이 가득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내가 그렇게 일만 하더니.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준호도 가세했다. 일에만 미쳐서 애 하나 못 지켜. 몸이 그렇게 약해서 애 낳을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해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변명했다. 아니,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화난 거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의 분노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준호 가족의 비난 속에서 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했다.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일어나면 울고 또다시 수면제를 먹고 자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 사이 사업은 점점 곤두박질 쳤다. 준호가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무점은 적자만 쌓여갔다. 결국 사무점을 처분해야 했다. 힘들게 일군 내 자식 같은 가게를 하나 잃은 날, 준호는 여직원과 술을 마시며 다음 사업 구상을 떠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다. 내가 너희 집 살림 다 하면서 몸이 망가져서 밖에 나가 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돈을 끊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준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매장은 적자만 쌓여갔다. 사무점을 처분해야 했지만 그걸로도 부족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지수야,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내 몸은 들어가기 싫었지만 이 고통도 머지않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퇴근할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서는 순간 불평을 쏟아냈다.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늙은이들 굶겨 죽일 셈이야? 매일 밤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다. 어느 날은 깻잎 장아찌를 담가달라 했고 또 다른 날에는 보양식을 해달라고 했다. 내일은 갈비탕 먹고 싶으니까 친정 엄마한테 보양식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라.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시어머니의 요구가 시작됐다. 이번엔 깻잎 장아찌였다. 깻잎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해서 드세요. 저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제 엄마 자꾸 언급하시는 거 불편해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이런 망종이 다 있나? 시어머니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이리 와봐. 내 마누라가 미쳤나 봐. 준호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 마누라가 날 무시해. 내가 여기서 당장 나가라는 거야. 준호는 나를 노려보았다. 지수야,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너 이혼하려면 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때 내 안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제가 왜 제 집에서 나가요? 이 집은 내 명의로 구입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가셔야죠. 사실 집을 팔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준호는 당황해서 내 팔을 잡았다. 지수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모님 데리고 나갈게. 제발.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준호가 타고 다니던 내 명의의 차와 시아버지가 타던 차도 중고로 팔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우리 예쁜 아가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용서할게. 그 뒤에 또 문자가 왔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진짜 독하다. 건물 가격도 그렇게 올랐는데 다 재산분할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정말 추하다. 문자를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의 문자를 읽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무시했다. 다시 울렸다. 또 무시했다. 10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마침내 받았다. 왜? 차갑게 물었다. 지수야, 제발 돌아와.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내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 잃었을 때도 나 위로 한 번 안 했어. 그때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날 몰아붙였잖아. 이제 와서 무슨 반성? 지수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말해. 재산분할?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 결혼 기간 1년도 안 됐어. 당신이 한 건 내 사업 망치고 내 건물 시세 올라간 거 보고 침 흘리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우리 아들 데려가게 해주세요.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결혼 전에 딸내미 눈에 뭐가 씌었는지 당신 아들을 선택했나 보네요. 그땐 말릴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시어머니는 나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엄마가 나서셨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물러났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문자와 전화가 왔다. 차단했다. 가게로 찾아왔다. 출입금지 시켰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다. 재산분할 없이 깔끔하게 끝났다. 준호의 부모님은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시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3호점을 정리하고 2호점에 집중했다. 차근차근 회복되어 가는 사업을 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가게 앞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지수야, 제발. 준호가 술만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와. 내가 한 번만 만나줘.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님, 저희 이제 남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준호 씨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죠? 제 인생도 소중해요. 이제 그만 전화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없으면 우리 준호는. 말을 자르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는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실과 바늘 본점을 리모델링했다. 소영과 다은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웃고 떠들었다. 지수야, 너 진짜 대단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소영이 말했다. 웃으며 대답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나만 생각할 거야.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직도 가끔은 아이를 잃은 슬픔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날린 돈과 시간. 이제는 인생 공부했다 치고 훌훌 털어버리기로 했다. 내 인생의 진짜 꽃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